자, 계약법 총설이죠. 245페이지입니다. 자, 먼저 거기에 1번 다음 중 요물계약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하는데 이건 암기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물계약. 이 낙선계약과 구별되는 것인데 이 낙선계약은 청약과 성락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계약이 성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요물계약에는 청약과 성락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내용대로 교부가 있어야 돼요. 물건의 교부. 이렇게요. 그래야 계약이 성립한다. 그래서 대표적인 현상광고계약, 대물변제. 대물변제는 대물변제 계약이라 하기도 하고 그냥 대물변제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전세금 계약 이런 것들이 이제 요물 계약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 2번에 계약 자유원칙에서는 이 계약 자유원칙의 지배하에 있는 것이 바로 계약법이죠. 계약법의 지도 원리가 계약 자유원칙에 입각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계약법 규정은 대부분 다 임의 규정이 되겠죠. 되겠죠. 대부분이 임의 규정이다. 이때 계약 자유원칙의 내용은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 자유, 체결자로 그죠. 그 다음에 상대방을 누구로 할 건가, 상대방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죠. 상대방이 선택되었으면 내용 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이런 내용의 계약 자유원칙이 있는 데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계약 해제의 자유는 없다. 자, 3번. 보통 거래 약관을 해석하는 원칙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했죠. 즉, 약관 해석 방법입니다. 약관을 해석하는 것은 그 약관을 통제하기 위해서죠. 약관의 통제, 이 통제하기 위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 여기는 법률행위 해석의 원리에 따라서 해석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해석의 원리에 의해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때 법령의 해석은 기본적 내용이 당사자를 배려하면서 이 약관 내용을 정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원칙이 신의 성실 원칙입니다. 이 신의 성실 원칙에 입각해서 해석한다. 그래서 신의 성실 원칙을 약관 해석의 기본 원리다 이렇게 하고, 이 해석 원칙인 신의 성실 원칙에 파생되어 나오는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 통일적 해석의 원칙, 작성자 분립 해석의 원칙, 축소 해석 원칙 이런 것들이 돼가지고 수정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개별 약정, 작성자 분립 해석, 통일적 해석, 축소 해석 등의 이런 해석 원리가 신의 성실에 맞게끔 수정 해석하는 거죠. 따라서 수정 해석도 가능하다. 이것도 가능하다. 이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이 틀린 말입니다. 거기에 3번에 통일적 해석의 원칙을 달리 표현할 때는 객관적 해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객관적 해석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작성자 분립 해석, 이것을 고객 유리하게 해석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5번 축소 해석의 원칙. 약관의 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손해가 발생할 그러한 위험이 존재하는 내용으로 규율되어 있을 때 그것을 가능하면 축소되게 해석한 것인데, 이것은 다른 말로는 엄격 해석 또는 제한 해석의 원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달리 표현하는 방법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약관에 관해서는 거기에 5번 정도로 한번 보시죠. 5번. 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한다. 그렇습니다. 고객에게 부당한 정도로 불리한 내용이라면 그것은 공정하지 않다 해서 추정하게 되고, 공정하지 않은 약관은 무효가 되죠. 2번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는 그 자체가 법규범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자 2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약관의 구속력, 약관이 상대방을 구속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고객 상대방이 합의했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계약에 응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죠. 이게 통설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죠. 3번 사업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자신이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이게 바로 공정을 잃은 내용이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것이죠. 4번 설명 의무가 있는 약관 내용이 설명되었다는 점은 그 약관 내용, 계약 내용으로 추정하는 자, 즉 사업자가 증명해야겠죠. 5번 골프장 운영회사가 불특정 다수의 회원에게 적용하기 위하여 만든 골프 클럽 운영 회칙 중 당사자의 권리 의무에 관한 규정은 약관의 성질을 갖는다. 그렇게 했죠. 즉 계약 내용으로서 권리 의무 관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우리는 약관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5번은 옳은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에서는 7번 한번 볼까요? 7번.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했죠. 1번 동시항변권과 위험부담은 쌍무계약에서 문제됩니다. 1번 쌍무계약에서만 동시이행 항변권하고 위험부담의 문제가 생기죠. 자, 그 다음 2번 유상계약은 모두 쌍무계약이다. 이렇지 않죠. 쌍무계약은 언제나 모두 유상계약입니다.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상계약 중에는 편무계약도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현상광고계약이죠. 이 현상광고계약은 계약이 성립할 당시에는 편무계약입니다. 그런데 그 계약 내용의 실현 과정을 보면 현상 광고한 사람이나 그 광고한 사람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상대방이 존재하려 그러면 그 현상 광고에 제시했던 급부 이행을 그 상대방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유상계약성을 갖게 되죠. 따라서 여기에 있는 이 현상 광고 계약은 편무계약이자 유상계약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유상계약이 언제나 쌍무계약이 될 수는 없죠. 이렇게 될 수는 없죠. 그러나 쌍무계약일 때는 언제나 예외 없이 유상계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의미를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3번 위임계약과 임치계약은 무상인 것이 원칙이나 유상으로도 할 수 있다. 이게 맞는 말인데 우리 민법상 위임계약과 임치계약의 원칙적 모습은 우리 민법상이에요. 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가를 받지 않고 보수를 받지 않고 계약하는 무상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계약을 함에 있어서 보수 지급에 관한 약정을 이렇게 하면
서로 간에. 이렇게 해버리면 유상계약으로 바뀌게 되죠. 급부 이행을 서로 하게 되는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임치계약이나 위임계약은 유상계약으로 이렇게 전환시킬 수도 있죠. 뭐를 하면, 보수 지급에 관한 약정을 별도로 하면. 그래서 3번이 옳은 질문입니다. 4번, 교환은 당사가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이전함으로 성립하는 계약이다. 이전함으로서가 아니라 이전을 약정함으로써 해야 돼요. 이전함으로써 이렇게 하면 이게 성립하는 것은 요물계약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상의 교환계약은 이전을 서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 이렇게 해서 낙성계약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약정함으로써 낙성계약. 자, 4번 조심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5번 전형계약 이외에 채권의 소멸 원인인 계약으로는 대물 변제, 공탁, 경계 및 상계 등이 있다 했는데 여기에 상계는 단독행위입니다. 여기에 5번 상계 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이게 단독행위. 따라서 계약이 아니다 이 말이죠. 상계는. 그런 면에서 틀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하나 볼까요? 하나 더. 10번. 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써내는데 부동산 매매 계약은 유상 낙성 계약이죠. 매매 계약은 낙성 계약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이것은 쌍무, 유상, 낙성, 분료식 계약이죠. 우리 민법에 임대차 계약,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교환계약 전부 다는 이렇게 쌍무, 유상, 낙성, 분료식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물계약을 했으니까 틀렸죠. 2번 중개계약은 민법상의 명문 규정이 있는, 이름이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비전형계약 또는 무명계약이라고 그래요. 자, 2번 중개계약은 비전형계약 또는 무명계약 이렇게 부릅니다. 민법의 명문으로 이름을 두고 있는 계약의 형태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3번 부동산 교환 계약은 유상 일시적 계약이죠. 이게 교환 계약은 유상이면서 그렇죠? 일시적 계약입니다. 자, 여기에 임대차 계약은 유상이면서 계속적 계약이다. 이렇게 우리는 그 성질을 파악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옳은 것은 5번 임대차 계약은 쌍무 유상 계약이다. 이게 맞는 말이네, 그죠? 임대차 계약은 쌍무 유상 계속적 계약 그리고 낙성 계약이기도 하죠. 자, 임대차 계약 분료식 계약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네, 당연히.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다. 자, 계약 성립 부분 한번 볼까요? 계약 성립에는 1번 문제가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1번 계약 성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했어요. 1번 청약은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할 수 있지만 승낙은 특정 청약자에 대해서 하여야 한다. 자, 1번 청약과 승낙을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청약은 청약이든 승낙이든 모두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죠. 의사표시로서 법률 사실에 해당됩니다. 자, 그런데 이 청약의 상대방은 특정인일 수도 있고 불특정 다수인일 수도 있죠.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승낙은 반드시 청약자라는 특정인에 대해서 해야 되죠. 청약자. 특정돼 있죠. 이런 면에서 차이가 있죠. 자, 옳다. 2번 청약에 승낙기간 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계약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조건이 붙어있는 경우 상대방의 승낙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아도 계약은 체결되지 않는다. 자, 2번은 승낙의 자유원칙,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승낙을 할 거냐 말 거냐는 자유이기 때문에 이 자유를 침해하는 청약은 효력이 없죠. 그 청약의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옳은 질문이죠. 자, 3번. 10만 원에 팔겠다는 A의 청약에 대해서 B가 8만 원에 사겠다고 했다. 자, B의 내용을 변경한 승낙이죠. 자, 이때 내용을 변경한 승낙의 효과는 민법상 이렇게 얘기하죠. 민법상으로는 종전의 청약을 거절해버리죠. 거절하고 새로운 청약으로 간주하죠. 이렇게. 따라 청약을 거절했기 때문에 계약은 불성립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 승낙을 새로 청약한 것으로 이렇게 우리 민법이 인정해주고 있죠. 민법상으로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죠. 이렇게. 따라서 이미 A와 B 사이에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습니다. 성립하지 않습니다. A가 응하지 않자 B가 처음대로 10만 원에 사겠다고 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면 여기에 8만 원에 사겠다는 청약과 그다음 또요 마음을 변경해서 청약을 또 한 거죠. 청약을 야 이거 아니고 그러면 10만 원에 내가 살게 내한테 팔아라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B의 의사표시는 지금 현재 A한테 청약으로 10만 원에 내한테 팔래 라는 청약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계약은 여전히 불성립이죠. 이렇게 계약 불성립 상태다. 불성립. 3번 틀렸네요. 4번 서점에서 신간서적을 보내오면 그 중에서 필요한 책을 사기로 하고서 보내온 책의 이름을 적은 것. 이 4번이 바로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죠. 승낙의 의사를 실현함으로 인하여 계약이 성립한 것인데 이 실현되는 사실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죠. 이때 계약이 성립하는 시기다. 그렇죠? 따라서 여기에 이름을 쓰는 것, 책에다 이름을 쓰는 그 행위가 바로 뭐냐 하면 사실이 되죠. 그래서 계약이 성립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5번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보아 청약자는 이에 대한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 그렇죠. 자, 5번에 우리 민법 규정에 의해서 연착된 승낙의 경우는 연착됨으로 인하여 청약은 실효되죠. 청약은 실효가 되고 다만 우리 민법은 이 승낙을 새로 청약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놨죠. 이렇게. 그렇죠? 따라서 계약은 불성립입니다. 청약이 실효가 되었으므로 계약은 불성립 상태다. 되겠죠? 이 행위에 대해서 연착된 승낙에 대해서 만약에 종전 청약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계약이 이때 계약이 성립하게 되겠죠.
그렇죠? 이런 승낙을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4번을 한번 볼까요? 계약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써냈어요.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 표시해야 한다. 1번 청약의 내용은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 표시를 해야 됩니다. 옳습니다. 2번 아파트 분양 광고는 청약의 유인에 성립한다. 자, 우리 일반적으로 광고 행위 있죠. 일반적인 광고 행위는 청약의 유인입니다. 왜냐하면 이 광고 행위에 확정적이라는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에 해당됩니다. 옳은 질문이죠. 3번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 이걸 우리는 교차 청약이라고 그러죠. 교차 청약은 양 청약이 모두 도달하면, 상대방한테 도달할 때 계약이 체결되죠. 따라서 3번 발송한 때가 아니라 도달한 때 이렇게 해야 되죠. 틀렸다. 4번 승낙자가 청약자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 승낙한 경우, 자, 조건을 붙이는 승낙이죠. 조건을 붙인 승낙, 또 내용을 변경한 승낙. 이 승낙은 종전의 청약은 거절하고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 그죠? 이렇게 해석합니다. 청약으로 존재하게 되죠. 이렇게. 자, 청약을 거절했으니까 계약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계약은 불성립으로 이루어졌고, 그러면 청약만 이렇게 승낙이 청약으로 변해서 전환돼서 존재한다. 이렇게 해석해야겠죠. 그렇다. 5번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일을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을 본다는 뜻은 승낙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구속할 수 없다.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옳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한번 볼까요? 8번. 다음 중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은 했죠. 1번 특별한 사정으로 연착된 승낙에 대하여 청약자가 상대방의 연착을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자, 1번은요, 그게 특별한 사고로 인하여 연착했다. 이럴 때는 청약자는 지체 없이 연착의 통지할 책무가 생기죠. 연착 통지할 책무가 생깁니다. 책무. 자, 만약에 이 청약자가 이 통지 책무를 불이행하면 이때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해 버립니다. 연착되지 아니한 것, 이렇게 간주해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계약은 성립하게 되겠죠. 이렇게 해결합니다. 특별 사고로 인한 경우입니다. 즉 승낙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했으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해서 연착된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지체 없이 이렇게. 따라서 이거는 계약이 성립하겠네요. 2번 청약과 함께 보내온 상품을 사용 소비하는 경우, 이거는 바로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죠. 의사실현이 됐기 때문에, 즉 소비하는 행위가 뭐예요? 사실이 있는 때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그럼 이 사실이 뭐냐? 바로 여기서는 소비행위죠. 소비.
여기에 있으면 계약이 성립한다. 3번 반송되지 않으면 구입한 것으로 보겠다 하면서 물건을 송부한 경우 상대방이 반송하지 않고 보관하는 경우 이 3번은 상대방의 의무를 구속시킬 수 없죠. 상대방은 승낙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죠? 승낙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불성립. 이래 돼야죠. 자, 4번. 동일한 내용의 서로 두 청약이 상대방에게 각각 도달했다. 교차 청약이죠. 교차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모두 도달하면 성립하죠. 5번. 상시 거래 관계에 있는 자의 물건 납품에 대한 침묵한 경우. 이 5번도 의사 실현과 같습니다. 관습이나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상대방이 굳이 승낙 의사 표시 필요 없이 그냥 상대방이 일정한 사실 행위를 하게 되면 그 사실이 있는 때로부터 계약은 체결된 걸로 본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침묵하고 그 물건을 받아서 입 다물고 그냥 사용하고 있다 하면 바로 여기에 해당되죠. 따라서 5번 여기가 되겠습니다. 9번에 승낙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1번 승낙은 의사표시이지 법령이가 아닙니다. 2번 승낙은 반드시 특정의 상대방에 대하여 하여야 되죠. 특정의 상대방이 누구냐 하면 청약자입니다. 3번 청약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해야만 승낙의 효력이 발생하죠. 이걸로는 객관적 합치라고 하죠. 따라서 승낙 효력이 없다. 일치하지 않으면. 그래서 3번이 옳은 질문이죠. 4번 승낙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은 승낙은 연착된 승낙이잖아요. 연착된 승낙은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볼 수 있다. 그죠? 5번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무효이므로 이에 대한 승낙도 효력이 없다.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청약의 경우에는 승낙기간이 상당한 기간으로 인정하죠. 따라서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기간이니까 승낙 의사표시를 그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면 계약은 성립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까? 13번. 13번은 바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과 관련해서 문제되는 것인데요. 여기에 보면 A 대학은 사무직원의 공채 공고를 내고 필기시험 등을 통해 B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하고 B에게 학교 통지를 하였는데 1년 이상 발령을 미루다가 학교 재정상 채용할 수 없다는 통지를 하였다 이랬죠. 즉 이것을 우리는 소위 말하면 계약이 성립은 하지 않았지만 성립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던 것을 부당하게 파기했죠. 누가? 학교가요. 학교 법인이 그렇죠. 부당하게 파기해버렸죠. 이로 인하여 상대방 합격생은요 손해가 생기잖아요.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이때 손해 입은 것은 이 부당 파기한 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해 줘야 하고 이때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법 750조에 근거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있죠. 이게 판례입니다. 인정해서. 그래서 이게 판례 태도다. 여기에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적용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민법 535조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의 내용에는 일단 객관적으로 보면 계약 일단 성립해야 되죠. 성립했고 그 계약 성립한 계약 내용에 원시적 불능 사유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로 인하여 이 성립한 계약이 무효인 상태가 되어 있어야죠. 이렇게 이런 경우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535조를 적용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당하게 파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이다. 그렇다면 여기는 535조가 적용될 수가 없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 판례 태도가 바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손해는 신뢰이익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죠. 따라서 4번 보시죠. 민법 535조는 원시적 불능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만 적용되므로 이 사안에서는 535조 유치 적용할 것이 아니라 750조의 불법행위에 의거하여 A는 B가 다른 취직기회를 포기함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4번이 옳은 지문이죠. 요구한 내용이다.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꼭 알아두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15번 문제가 바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관한 내용이죠. 틀린 것은 했죠. 1번 우리 민법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 대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죠. 원시적 불능. 이것은 전부 불능이죠. 그래서 당의 계약이 무효인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상태로 존재해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자, 2번 계약 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한 신뢰이익의 손해배상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을 넘지 못한다. 손해배상 범위인데요. 여기에 손해배상 청구는 신뢰이익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라 그래요. 신뢰이익의 배상을 청구하는데 이 신뢰이익은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이행이익 범위 내에서 신뢰이익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옳은 질문이죠. 자, 3번.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불능을 알지 못한 데 대한 상대방 선의를 요하나 무과실까지 요하지 않는다 했는데 여기는 주관적 요건을 좀 정리해 보면 주관적 요건. 자, 여기에 계약 당사자 중에 어느 일방은 이 원시적 불능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어야 하고 일방. 근데 그 상대방 있죠. 상대방은 이 원시적 불능에 대해서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는 상대방이어야 합니다. 이 사람에게 손해가 생겼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 이것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선의이고 무과실인 상대방일 때만 이 상대방이 일방돼서 손해배상 이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대방은 선의이고 무과실까지 갖춘 상대방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겠죠. 그래서 3번이 틀린 질문이다. 4번 부동산 매매에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한 경우 4번 질문 있죠. 이 4번 질문에서는 매매 계약에서 수량 지정 매매에서 수량 부족의 경우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번 수량 지정 매매에서 수량이 부족한 경우 이때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으로 적용받아야죠. 이것을 적용합니다. 담보 책임. 그래서 이 수량 부족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매수인은 대금을 감액을 청구하거나 감액 청구권 아니면 이 수량 부족 양 때문에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이렇게. 이러한 선의 매수인의 매도에 대한 담보 책임의 문제로 다룬다. 담보 책임 내용으로 다룬다.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4번 중요하죠. 5번 건축공사의 대가로서 임야 사용권을 부여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임야 사용권이 원시적 이행 불능이라면 즉 원시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상태라면 원시적 불능이죠. 이럴 때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겠죠. 왜? 건축공사에서 서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체결한 내용에 임야 사용권이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그때는 그
공사 계약 자체가 무효인 계약이 되고 원시적 불능이 되어 있었고, 그렇다면 어느 일방이 알아가 나갈 수 있는 상태고 상대방이 몰랐고 뭔데 과실이 없는 상태로서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계약 체계상의 과실 책임이 전형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요 계약의 성립과 관련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약 성립은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 그리고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 그리고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이 세 가지가 우리 민법에 명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청약과 승낙에 대한 내용은 우리 교재에 나오는 이런 문제 정도로 다루시면 충분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약의 효력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